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그 나라 그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빨리 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는 그런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옆에 중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천조를 투입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게 뉴딜이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거.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용식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한 큐에 쏙쏙들이 해결되도록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이 네. 뭔가요 이게 도대체? 한마디로 하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가 사회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겨보자 하는 게 디지털 뉴딜이에요. 코로나가 없었어도 국가 사회 디지털 전환은 진행됐을 거예요. 5년, 10년 걸쳐서 차분차분 진행할 디지털 전환을 갑자기 코로나가 왔단 말이에요. 비대면이 중요해졌어요. 코로나의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당기자. 그게 디지털 뉴딜입니다. 앞에 계신 다른 공무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네. 정보화진흥원이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이나 아니면 AI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되게 빨리 이렇게 이거 해야 된다라고 계속 보고서를 써서 올렸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방역 위기 때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마스크 대란이잖아요. 아, 그쵸. 그때 마스크 대란을 잠재웠던 것이 마스크 앱이었잖아요. 공공 데이터 약국에 있는 마스크 판매 수량 정보만 개방을 해주면 그 정보를 받아서 클라우드와 개발자, 시빅 해커를 이렇게 잘 조직화해서 앱과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편하게 그걸 써서 불과 일주일 만에 대란이 조용해졌죠. 그런데 방역 위기는 잘 극복했지만 방역 위기 이후에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경제 위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오지 않잖아요. 취약계층한테 더 힘들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모든 국정의 초점이 일자리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밤을 새워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더니 받아들여져서 디지털 뉴딜로 국가 정책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이제 보통 이제 뭐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하면은 일자리를 막 만든다기보다는 좀 없애는 느낌으로 많이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데이터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어떤 그림을 그렸던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산업의 경쟁력은 AI가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하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또한 데이터가 좌우를 하거든요. 얼마나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잘 훈련을 시켜서 그 모델의 정밀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AI가 똑똑해질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인 거죠. 많은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와 산업들이 만들어져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보면 결국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하는 게 지금까지 모든 산업혁명의 역사적인 경험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 댐은 그 중에서 무엇인지. 데이터 댐 하면 너무나 이 과거에 미국 경제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했는데 그때 대표 사업이 후보 댐이었잖아요. 테네시 강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댐을 지었고 그걸 짓느라고 수십만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생산돼서 그 전기로 공장도 돌리고 농업용수도 쓰고 도시에도 전기를 공급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AI 시대의 후보댐? AI는 새로운 시대의 전기 같은 거잖아요.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데이터 댐이다. 데이터를 축적, 가공,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닦아주는 거.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나오면은 이제 항상 좀 이게 과연 건강한 일자리일까? 이거 되게 단순 노동이고 이게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저도 이제 라벨링 체험 같은 것도 해봤는데 인공지능이 못한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건 또 알겠는데 이걸 막 몇 년 했을 때 내가 비전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작업이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 데이터 댐 그리고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이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나온 얘기가 두 가지예요. 이거 디지털
인형 눈알 붙이기 아니냐. 너무 단순한 단기 알바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알바를 통해서 품질 낮은 쓰레기 데이터만 막 자꾸 만들어내서 결국은 활용도 안 되고 버리는 거 아니냐. 데이터 라벨링을 한다. 이게 단순 일자리다. 물론 그 말 자체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장점이 있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성실하기만 하면 일을 할 수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인 거죠. 이런 일자리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만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뭐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이 경력 단절 여성 취약계층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AI와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절실히 필요로 한 대한민국 정부 국가에서 꼭 뒷받침해 줘야 할 그런 사업인 거죠. 혹시 원장님께서 아시는 이런 공공 데이터나 이제 뭐 이런 네. 것들을 잘 활용해서 네. 성장한 스타트업들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도 데이터, 도로, 시설 데이터를 모아서 김기사라는 김기사. 예. 지금 카카오. 인수됐잖아요. 네. 수백억 받고 그게 다 공공 데이터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 우리 미세먼지 할 때 미세먼지 해주는 그 앱 뭐죠? 미세미세. 뭐 그런 것들이 다 네. 공공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항상 이제 정부 사업을 벌이면은 사람들이 이게 꼭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냐, 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민간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정부가 똑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쵸. 민간이 잘하고 있는 영역에서 공공이 국민 세금으로 똑같은 앱을 만들어서 경쟁한다든가 그래서는 되겠어요? 서비스, 제품을 만드는 것은 민간이 할 영역이고 정부가 할 것은 민간이 그런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거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거기까지가 정부가 할 일인 거죠.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고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주력을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도 오픈 데이터를 가장 먼저 하는 나라고 중국도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모든 국력을 지금 다 총 집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중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 우리보다 옆에 중국은 더 적극적이에요.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 극복한다고 7개 인프라 구축, 거기는 5G, 모바일, 클라우드, AI 등등 해서 7개 인프라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천조를 투입해서 인프라 강국을 만들겠다고 그런 국가 정책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로 치면 SOC잖아요.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이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자본과 일하는 노동의 효율성이 훨씬 더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SOC는 튼튼하게 깔릴수록 좋은 거죠. 데이터 뉴딜 사업을 통해서 원장님께서 그리고 있는 궁극적인 비전 같은 게 있을까요?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이 오면은 항상 사회 질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뉴욕이 세계 경제 수도고 문화 수도고 했지만 코로나 위기 때 뉴욕 당하는 거 보세요.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나오고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서 시체를 처리를 못해서 냉동 자동차 탑차에다 실어놓고 막 방치하고 그런 처참하게 무너지는 뉴욕을 본 거 아니에요? 이제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에는 과거 뉴욕이 누렸던 어떤 상징 자본, 세계 경제 수도, 문화 수도의 그런 위치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서울이 그런 상징 자본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 모델 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인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택근무, 원격 의료, 온라인 수업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 디지털과 온라인으로 뒷받침해서 기본적인 일상이 유지가 되는, 인간이 태어나서 배우고 일하고 아프면 치료받고 하는 것이 인간 삶의 기본 뿌리잖아요. 이런 인간 삶의 기둥, 주요한 기둥이 다 비대면, 언택트로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전면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깔리면 굳이 불편하게 과거로 되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새로운 뉴 노멀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저희가 접어드는 거죠.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원장님의 일상이 있을까요? 저도 뭐 회의를 화상회의로 하고 어디 안 가고 서울, 세종, 대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무실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이사회를 하는데 화상으로 이사회를 하고. 근데 이게 너무 편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과거로 안 돌아가는 거죠. 왜 구태여 사람이 다 한 곳에 모여야 되고 지방에서 올라와야 되고
가지고 그 교통비 시간 버려가면서 그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해야 돼요? 불러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새로운 질서니까 저도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야말로 격변기잖아요. 기왕의 기득권이 다 허물어지는 시대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나이 드신 교수님이 어떻게 원격 수업을 하겠어요? 그 불편해서 못하죠. 원격 수업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그 끝발이 있는 그 임원들, 사장, 전무, 상무님이 어떻게 화상회의를 재택근무를 하겠어요? 다 불러 모으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뉴딜이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이 뉴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도전하시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스타트업이 굴러가는 기본 메커니즘을 기본기를 충실히 다진 다음에 새로운 분야, AI, 데이터 이런 디지털 전환을 앞으로 추동할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새로운 자기 자업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아주 유망하고 튼튼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